코리아 디스카운트가 3년 이내에 다 사라지고 많은 기업들이 주주의 권익을 지켜주고 주주 환원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어떤 주식시장이 된다면 바텀 라인이 예를 들면 3천이 될 수 있는 거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해소될 수밖에 없겠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기백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기업 탐방왕이라는 또 수식어까지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와, 기업을 거의 1000개 넘도록 탐방을 하셨다고요. 책을 쓰면서 제 활동수를 좀 세봤어요. 지난 10년 동안 세보니까 한 1100개 이상 기업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쳐서 한 2500회 정도 기업 미팅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제 가장 많은 기업 미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셔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탐방의 장인. 와, 그러면서도 현장 투자의 대가. 약간 이런 식으로도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저희 채널에 일단 처음 출연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기백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펀드를 가치형 펀드, 뭐 중소형 펀드, 배당형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총 15년 동안의 금융 투자 업계에서 일을 했고 지금 펀드 매니저로는 1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딱 놀랐던 게 여기 맨 윗줄에 앞으로 3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저PBR 이슈도 붙고 막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아예 뭐 저러다 말겠지. 우리나라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소가 되겠어? 하면서 약간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매니저님은 그런 게 아닌 건가요? 이 책을 집필하면서도 저는 2022년도부터 사실 기업들이 좀 변화하고 있구나를 현장에서 좀 체감하고 있었고요. 이런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상품을 운용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컨셉은 2020년도 정도에 사실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한국의 자본시장이 언제 다시 좀 이렇게 질적으로 바뀔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언제 해소가 될지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 2030년이 될 수도 있고 204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기업들을 차분히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색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딱 2년 전이 2022년도부터 기업들이 굉장히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의 상장 회사들은 자사주 소각은 잘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는 자사주 소각이 1년에 10건도 안 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때 당시 때도 상장 회사들이 1800개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소각은 거의 없었는데 연간 뭐 한 10건도 안 되다가 22년도부터 40건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어떤 흐름 자체를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그런 어떤 기업들의 상황 변화를 사실 좀 엿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변화하기 시작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는 사실 단초가 부족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런 SM이나 아니면 7대 금융주 지주에 대한 어떤 행동주의 펀드들, 국내 토종 주주행동주의의 어떤 활동들을 보고 소액주주 연대들도 사실은 액트라는 앱을 통해서 표 집결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사회적 변화가 분명히 수반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니시면서 22년도부터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움직임과 더불어 뭔가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이제 움직임은 캐치하셨는데 이것만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바로 해소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왜 또 특별히 3년 안으로는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딱 한 가지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은 아니고 한국의 그런 어떤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수출 중심의 어떤 경기 민감형 구조로 가졌다 할지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렇지만 이제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더라도 이 정도로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전문 투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만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을까요? 그들도 사실은 중국이 뭐 쳐들어간다, 전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로 이제 모든 전문가들과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한국 어떤 시장의 어떤 디스카운트는 결국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낮은 주주 환원율이 핵심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 제가 너무 동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을 사실 미팅을 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회사가 정책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가져간다 할지 아니면 주주를 굉장히 위하는 그런 회사들이 과거에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주식회사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인 거고 저희는 그 주주로서 당연한 어떤 수익 배분과 같은 권리를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해소의 어떤 세 가지 축을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축이 맞물려 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해소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세 가지 축은 뭔가요?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변화 그리고 기업의 내부적 변화 이 세 가지를 꼽는데요.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투자자들이 그 기업들한테 요구하는 행위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어떤 투자자들의 형태는 주주 행동주의 투자자들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주주총회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고 자본 배분 정책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하는 행위들 그리고 요즘에는 소액주주들의 연대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럼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다 바라고 있고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 흐름에 있어서 기업들이 먼저 안 바뀌니까 행동주의 펀드 중심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풍부한 기업들이 적정 주주 환원율을 이렇게 올림으로써 결국에는 그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 바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정부의 제도적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작년까지 정부가 MSCI 선진지수 편입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도적인 어떤 개선도 좀 꽤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근본적인 물음이 사실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도 몇 가지 바꾼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선진지수 편입이 될 수 있을까? 되는 것이 맞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인 권익조차 사실 지켜지지 않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주주로서 가질 수 있는 수익 배분의 권한이랄지 아니면 의결권과 같은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수준이 올라와져야 우리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것을 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배당 절차 선진화 제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봐요. 배당 절차 선진화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한국은 깜깜이 배당이었거든요.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년도 말에 내가 일단 주주가 돼요. 그리고 나서 배당을 발표하는데 설령 배당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해도 주가는 하루 올랐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서프라이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 다음 주주들은. 그리고 이제 4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배당을 받는데 거의 1년에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배당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불합리함성이 결국에는 우리도 선진시장처럼 배당을 얼마 받을지 알고 기업이 배당 금액을 먼저 공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내가 주주가 될지 말지를 결정해서 실제로 배당을 지급받는 시기가 한 2, 3주밖에 안 걸리는 배당에 있어서 정부 제도적 개선은 결국에는 한국 시장에서 지금까지 보면 단 한 번도 배당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사회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2024년, 2025년도에 이제 배당 서프라이즈가 처음 실현되는 한국의 어떤 증시로서의 어떤 매력을 이제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좋았고 또 주주 권익을 강화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인적 분할 과정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인적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신주 배정을 금지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자사주 마법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주주의 권익 강화와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되게 좋은 사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로 인해서 시장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닌데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쏠림 현상에 의해서 테마적으로 좀 접근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적인 어떤 질적인 변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제도적인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 기업들의 어떤 행동 변화에 대해서 촉구하고 촉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제도적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이제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가 아무리 잘 바뀌어도 의사결정의 주체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기업들은 바뀌고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어떤 산업화 60년의 역사 속에서 금융시장보다 산업시장이 먼저 있었다 보니까 금융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주주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해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업들의 세대 교체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세대 창업주분들이 사실은 여전히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나이대가 70대, 80대, 90대 집중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세대 교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자본을 재배치하고 주주 환원을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다. 그 구조 로직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세대 교체와 같은 큰 이벤트가 몰려 있는 시기에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사회적 변화, 제도적 변화, 그리고 기업의 내부적 변화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맞물리면서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도 정부의 어떤 제도적 개선 중에 하나로서 나오게 된 거죠. 저부터도 이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될까를 좀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이미 변화가 되고 있었던 부분에서 이번 정책이 조금이라도 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이게 연초부터 대통령의 삼법 개정 발언이랄지 금융위원회의 그런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분명 그런 근저에 깔려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축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저 PBR 주식이라고 하죠. 속히 말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이제 수혜주를 우리가 그렇게 좀 부르고 있는데 저번 달 2월 말에 한번 정책적으로 발표된 이후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뭐야? 더 강압적으로 해야지. 왜 좀 자율적으로 하지? 하면서 약간의 실망감을 보여줬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 PBR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 무조건 저평가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없습니다. 저 PBR 기업이지만 그 기업의 ROE, 자기자본 이익률,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주주로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 하나가 뭐야? 라고 보면 보통은 ROE를 꼽거든요. 결국 이제 투하한 자본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들이 얼만큼 벌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ROE가 사실 이제 높은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ROE를 돈을 많이 벌어서 높일 수도 있지만 자본 배분에 있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랄지 배당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본 배치를 통해서 ROE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결국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주주 환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거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가장 바뀔 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배당 성향이에요.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 100을 벌었는데 30을 주주한테 나눠줬으면 주주환원이 30이고 배당 성향이 30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은 사실 20%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게 가장 굉장히 낮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하고 있는 거고 선진국이 평균이 30% 중반이고 신흥국은 40%에 가까운데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보다도 낮았다라는 거는 외환시장 개방이 저희가 10몇 년이 빨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인 중국보다도 우리가 주주환원을 안 했다라는 거는 사실 치명적인 좀 그런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결여가 있었고 그만큼 주주가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주주 환원율이 3분의 1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3년 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제 주주 환원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 주주 환원이 올라갈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틀이 기업이 번 거의 3분의 1은 주주 환원을 해주고 3분의 1은 회사의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유보금으로 쌓아놓거든요. 보통 3분의 1은 그러고 또 3분의 1은 성장을 위해서 뭐 시설 투자를 할지 R&D 투자를 할지 아니면 서비스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그게 사실은 기본적인 밸런스고 그 안에서 그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자본 배분을 하면 되고 우리의 산업의 특성상 자본을 더 투하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을 더 강화함으로써 어떤 주주들과의 어떤 수익 배분을 나누고 그 기업의 주주들의 주당 가치를 올려주는 방향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어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다. 그게 만약에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거였다면 한국의 어떤 외환시장 개방이 지금 개방된 지 28년째거든요. 네네.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 하나로 바뀔 수 있는 거였다면 굉장히 지금까지 왜 안 바뀌었겠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고 여러 제도적인 부분들과 사회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부분들이 같이 아다리가 잘 맞물려야 사실 이제 가능한 일이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강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사실 기업을 강제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율성이 사실은 맞는 방향인데 자율성은 자율성이지만 제일 중요했던 거는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했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 책을 어떻게 보면 제시했어야 이번 밸류 프로그램에서 이제 시장이 좀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5월 달에 사실 2차 세미나가 있고 계속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구성원들이 다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정책적으로도 제안을 하고 투자자들이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바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를 하나가 조금 실망스럽다고 해서 그걸 실망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미 사실 그 축은 돌아가 있었던 거고 밸류 프로그램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제도적 개선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니저님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라고 봤을 때 네. 아직은 코스피 기준으로 PBR이 1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해소가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PBR이 일단은 기준이 되기는 하죠. 일본 사례가 있었듯이. 근데 사실은 이제 PBR보다는 기업들의 어떤 부에 있어서 질적인 부분을 따져주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PBR도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PBR로서 접근하는 어떤 움직임은 지수의 상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수의 하단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3년 이내에 다 사라지고 많은 기업들이 주주의 권익을 지켜주고 주주 환원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어떤 주식시장이 된다면 바텀 라인이 예를 들면 3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위에 라인, 그 위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렇죠. 이익의 변동성도 적어야 돼요. 한국은 사실 반도체 중심의 어떤 그런 경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버는 이익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단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들이 이익의 질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반도체 업황의 어떤 특성상 그런 것들을 바꾸진 못하지만 좀 더 비메모리 쪽을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이익의 질을 좀 개선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을 때는 그 이상 3,500, 4,000도 논할 수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좀 어떤 증시의 바텀 라인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PBR이 1배 이하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좀 그래도 나름대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도에 일본이 있고 2023년도에 일본이 있어요. 2011년도에 일본은 사실 PBR 일본도 1배 미만이었거든요. 네. 기업들이 자본 배분을 새롭게 하고 주주 환원을 강화해주면서 ROE가 증가하면서 ROE도 많이 올라갔지만 PBR도 지금 1.4에서 1.5로 증가하는 구간에 와 있거든요. 결국 이제 한국도 사실은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PBR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한 가지 이제 오해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한국 증시의 어떤 테마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밸류 프로그램이 처음에 나왔었을 때 사실 저 PBR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 PBR 종목들 중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주주환원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많이 해줄 수 있는 기업들과 주주환원을 해줄 수 없는 저 PBR주, 그리고 주주환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저 PBR주는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PBR의 B는 북밸류 자산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기업들의 자산가치가 만약에 기계장치, 건물, 토지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주주환원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만큼 순유동자산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증권, 부동산처럼 투자 자산이 풍부한 기업들이 사실은 주주환원이 유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오해를 한번 하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부동산 자산가치주를 찾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유동자산도 풍부하지만 수익가치도 큰 기업들, 현금 흐름이 풍부하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 사실 그런 것들이 같이 조건을 갖추어졌었을 때 주주환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주주환원을 꾸준히 우상향시켜준다라는 거는 주가도 그렇게 우상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이제 저 PBR주를 바라보실 때 PBR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좋지만 그거 하나만 가졌었을 때는 사실 이제 투자를 실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주한테 나눠줄 게 없는 저 PBR주들은 사실은 주가는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주주환원을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기업들, 그 주주환원율 예를 들면 특히 뭐 10%, 20%를 해주다가 30%, 40% 이렇게 증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큰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정책적인 목적 자체가 결국 기업들에게 주주환원하라 이거잖아요. 네. 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너의 현금 유동성 자산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주주들에게 풀어주든지 뭔가 사업적으로 더 써라 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싸다고 해가지고 좀 살 수는 없는 게 그 곳간이 텅 비어 있거나 네. 아니면 아예 다른 데 묶여 있다면은 네.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럼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를 해소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최근 주식시장에서 좀 많이 관심도를 높게 받는 게 뭐 지주사라든지 증권사, 뭐 은행, 뭐 금융 이런 쪽이더라고요. 워낙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은 것 같기 때문인 것 같은데 매니저님도 이게 지금 현재 이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수혜주를 대표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어떤 섹터들 보면은 이제 그럴 만했던 기업들이 많아요. 은행이랄지 보험이랄지 돈은 잘 버는데 사실은 그런 정부의 어떤 시장 개입이 워낙 규제 산업으로 묶이잖아요. 아무리 은행이 돈을 잘 벌어도 어떤 규제로 인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익을 뱉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주환원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정부가 사실 정부의 눈치를 봐서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해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건 섹터의 접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현금 흐름이 안 좋은 지주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 지주사가 자사주를 25%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떴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알고 보면 그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흐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자회사들도 투자를 워낙 많이 해놨다가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갔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식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자사주를 매도할 수 있죠. 시장에 물량을 추리한다는 거는 사실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전혀 주주 환원 주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반면에 수익 가치도 풍부하고 자산 가치도 풍부한 지주회사가 사실은 기업들한테 우리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바꾸겠다, 변화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각광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어떤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잘 따져보시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우선시 따져봐야 될 게 뭔가요? 순유동자산이 큰 기업들이 좋고요. 순유동자산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순현금과 투자증권, 투자부동산이 풍부하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속적인 어떤 주주환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래서 저 PBR주 플러스 저 PER주랄지 아니면 저 PBR주 플러스 ROE가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ROE가 높다라는 거는 충분히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기업인데 PBR에 낮게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지표를 살펴보시면 좋고, 주주환원이라는 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반복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 기업의 이익의 질이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익의 질이 좋다라는 거는 수익 가치에 있어서 지속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 외부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경쟁 기업들이랑 경쟁을 막 하더라도 그 수익성을 지켜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보통 시총 상위주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책에서는 특히 좀 중소형 우량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특별하게 중소형 우량주에 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량주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우량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량주 하면 일단 무겁다. 네. 그리고 돈이 많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한국에서는 뭐 저는 생각나는 게 지주사들, 뭐 현대차, 뭐 삼성전자 이런 큰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은 정말 우량주가 맞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초우량주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량주를 대기업으로만 한정 지어야 될까? 라는 저는 의문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량주를 사실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은 유독 우량주의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좁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우량주를 말씀드리면 어떤 한 기업이 특정 산업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호황기와 불황기를 다 거쳐요.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도 경쟁 우위가 뚜렷하게 나와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오랜 기간 동안 우량한 자본을 크게 쌓는 거죠.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자본을 쌓아서 어떤 재무 구조의 어떤 풍족함까지 가져가는 기업을 저는 우량주의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업이 크지 않아도 충분히 우량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적정 수준의 자본은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봤었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경기 침체나 경기 불황기가 오거나 아니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조차도 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위축받지 않아야 돼요. 영업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로 튼튼한 자본력이 있으면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면 충분히 우량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과거에도 저희가 IMF 사태나 아니면 2008, 2009년도 때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런 시기에도 되게 이익이 흔들리지 않는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우량주임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지나고 나서 알았었던 거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량주라고 보면 사실은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형 기업들, 소형 기업들 중에서도 충분히 우량주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주환원 시대에 있어서 저는 주인공이 대기업보다는 중견 기업과 중소형주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 이제 세대 교체가 임박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 기업들이 약간 편법 승계가 좀 가능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랄지, 네, 뭐 불리형 BW 아니면 CB 리픽싱을 통해서 더 많은 지분을 좀 이렇게 가져가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3대 편법이 다 안 되거든요. 막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너가 바뀔 수 있는 지배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세대 교체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자녀한테 승계를 해주든지 아니면 사모펀드한테 매각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떠한 그 방법을 하더라도 결과값이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승계를 위해서 결국에는 편법 증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배당을 확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배당은 모든 주주들이 다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만큼 비례적으로. 그래서 배당 성향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배당을 1, 2년 많이 준다고 세금이 마련될까요? 그게 마련됐었으면 저희 2024년도 연초부터 한국에서 가장 자산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삼성 재벌가에서 주식을 팔고 있잖아요. 2.4조치나 주식을 팔고 있는 데는 세금 이슈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삼성가가 해결하지 못한 세금 이슈를 그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배당을 통해서 사실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업들이요.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5년 단위, 10년 단위의 배당 성향 증가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배당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부터 발생할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배당 성향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랑 일치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승계 이후에는 뭐 배당 많이 하던 걸 적게 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배당을 정말 5년, 10년 단위로 줘야 되기 때문에 승계 이후에도 계속 배당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지배주주도 여전히 높은 배당을 원하고 있고 특히 다음 세대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활발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2세 경영자는 1세 경영자 때보다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소각을 통해서 지분율을 높이는 방법. 어떻게 보면 2세 입장에서 자신의 주머니 속에 어떤 돈 한 푼도 안 쓰고 합법적으로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도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가 똑같이 받아가는 거거든요. 모든 총 주식에 대해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주주들의 가치가 돋보일 수 있는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그리고 이제 2세 다음 경영자 입장에서는 또 자산 효율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1세대 때 했던 성장 방식으로는 2세대 때 성장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자본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비영업 자산을 매각하고 또 신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자본 투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성장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이런 어떤 흐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대 교체와 같은 지배구조 변화로 인해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풍부한 기업들이 주주 환원으로 기업 가치가 크게 증대된다라는 공식이 마련되는 거고 이거는 자녀 승계뿐만 아니라 사모펀드한테 매각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들이 사실은 기업을 인수할 때부터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유동자산 가치에 대해서 요즘에는 다 재갑을 평가를 하고 인수를 하고요. 일단 M&A 하는 시점부터 그 기업의 가치가 일단 저평가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 사모펀드의 목적이 뭡니까? 5천억에 사서 1조에 파는 게 그들의 숙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업이 뭐 100년 이상을 지속할 기업 이런 건 사실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그 기업을 재매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본 효율화 즉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고 두 번째로 자산 효율화 비영업 자산을 매각하고 신사업을 추구하면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해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녀 승계를 하든 사모펀드한테 매각을 하든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왜 주인공이냐? 세대 교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에요. 대기업들은 이미 지주사 체제를 완료했고 2세 경영, 3세 경영을 하고 있어요. LG그룹은 지금 4세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1세대 창업주가 여전히 경영을 하고 있고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배구조 변화가 있었을 때 그 기업의 자본 배분이나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급진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주주 환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주주 환원율이 25에서 30%를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배당 성향이 10%인 애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한 자리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3%까지 주주 환원율이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25%에서 30%로 올라봤자 20%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당 5% 받던 걸 6% 받는 거 좋긴 한데 주가가 크게 움직일 만큼의 드라이브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10% 있는 기업이 33%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당이 200%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 기업에 지금 배당 성향 10%일 때 배당 수익률이 5%인 기업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15%가 됐는데 배당 수익률이 15%가 된 기업들을 자본시장에서 그대로 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100%가 올라도 사실 배당 수익률 7.5%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주가는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씬의 가장 주인공은 결국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 중에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모두 풍부한데 세대 교체와 같은 어떤 지배구조 변화를 통해서 자본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이 크게 바뀌어지는 기업들이 이 씬의 가장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그런 기업들이 크게 부각을 받지 않았거든요. 네. 굉장히 이거는 중장기적인 흐름이고 사실은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우상향해서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은행 기업들 같은 경우만 해도 배당 수익률이 5%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력이 적어지거든요. 은행주의 어떤 배당 수익률이 6%, 7%, 8%, 9%였으니까 저희가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6% 미만으로 이제 좀 내려가는 구간이 곧 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의 업사이드도 어느 정도는 좀 막혀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배당 수익률 15%짜리들이 탄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어떤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투자에 대한 원인, 이유 자체는 되게 지금 저로서도 엄청나게 납득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기업을 어떻게 찾지에 대한 물음표는 좀 띄어질 것 같거든요. 조금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요즘에는 숫자를 워낙 잘 다루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PBR 종목들 중에서 예를 들면 꼭 저PBR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순유동자산의 가치가 크고 수익 가치가 큰 기업들 중에서 세대 교체가 임박한 기업들을 좀 찾아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기업들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 이거는 어떤 업종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업종은 불문이고 모든 업종에 대해서 숨어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이고 그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로직에 의해서 그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저희가 사실 이런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좀 찾아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뭐 대표적으로 특정 종목들 몇 개만 좀 소개 가능하실까요? 사실 이제 제가 현역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개별 기업에서 제가 소개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제가 운영하는 펀드나 ETF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 중에서도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라고 제가 국내 시장에서 사실 유일한 주주환원 ETF를 출시를 해놨는데 그 ETF 목적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내서 사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이제 돌려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런 ETF를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이나 지배구조의 변화에 이제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 한국 주식에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연금 투자자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주가치 훼손 경험이 있거나 그런 쪽에서 좀 금전적, 정신적으로 좀 상처를 좀 받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제 일일이 사실 2,400개 이상의 기업들을 발굴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간접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어떠한 종목군들이 속해 있는지 위주로 또 살펴봐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겠네요. 단서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매니저님, 근데 책에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네.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진화하는 기업은 가치 투자의 최종 병기다. 이게 이 최종 병기라는 단어가 듣기에 너무 좋은 단어였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배우고 싶은데 이게 어떤 기업들을 좀 칭하는 걸지 일단 좀 여쭙고 싶네요. 사실 제가 이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실 책에 담아놨어요. 이제 중소형 우량주를 발굴하는 방법 8가지를 제시를 해놨고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유형으로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이제 최고의 경지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다시 재진화하는 기업을 꼽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은 기업들이 산업의 성장기 속에서 가치 성장을 많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률이 둔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여전히 잘 벌고 있으면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가 돼버리는 건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다시 가치주로 진화되는 케이스를 많이는 못 보셨기 때문에 생각들을 잘 못 하시는데 소수의 기업들이지만 가능합니다. 한국의 어떤 경제 구조 자체가 미국과 같은 어떤 플랫폼이나 테크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산업의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보이는 기업들이 좀 적거든요. 그렇지만 경쟁 우위가 굉장히 뚜렷한 기업들은 다른 결과물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보통은 이제 2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신규 사업에 꾸준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그 신규 사업이 미래 성장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캐시카우, 즉 본업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런 어떤 쪽에서 성장주로 혁신하는 기업이 있고 두 번째 스타일로는 이제 전방 산업이 속성이 변해버리는, 철강은 흔히들 말하는 신경제, 구경제로 나뉘었었을 때 구경제에 속하는 전통 산업에 가까운 어떤 산업인데 전방이 사실은 해상풍력이랄지 LNG랄지 이렇게 전방 자체가
속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인프라 산업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과거에는 많은 사실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원유를 갖다 썼잖아요, 중동에서. 지금은 미국이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서 스스로 원유를 생산하면서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에너지 자급자족의 움직임이 미국이나 유럽에 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석유를 캘 때만 주로 사용되었던 관관들, 유정용 관관이나 송유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 이제는 에너지 산업을 위한 육상풍력, 해상풍력에 사용되는 관관들이 사용되거든요. 전방 시장이 변화하는 경우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 풍부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까지 확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가 과거 10년 전에는 포스코 캠텍이라는 회사였거든요. 포스코 캠텍 시절 때에는 모 회사인 이제 포스코한테 그 내화물이라는 걸 공급하는 과거 전통 산업이었어요. 그 기업이 발생시키는 현금 흐름은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음극재와 같은 2차 전지 소재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10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성장 가치를 만들어냈듯이 이 두 가지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결국에는 굉장히 좀 편안한 투자,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초장기 투자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산업의 특성이 있어서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에서 투자한 거에 있어서 적정 투자 기간은 보통은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를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단기 투자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경우가 많고 중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사실은 좀 되게 적합한 투자 기간으로 보는데 그걸 방금 말씀드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유를 해야 되는 기업인 거죠. 특히나 이 주주환원책에 더불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어찌됐든 뭐 배당을 쓰던가 혹은 이제 신사업으로 사업을 벌리던가 하는 움직임을 더 많이 펼치지 않을까. 주주 환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세대 교체가 되고 지배구조의 변화 속에서 자본 배분 정책이 새롭게 재정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자본 배분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자본 대비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신사업에 대한 어떤 투자나 아니면 그 기업이 원래 잘했던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결국 ROE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성장 가치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예,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임박한 기업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한테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일 것입니다. 시대적인 교체가 임박했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세대 교체를 말씀드린 네네. 거고요. 그 기업의 사실은 1세대 경영자분이 일단은 고령이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생물학적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공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저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그 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 다음 경영자한테까지 넘어왔는지를 좀 캐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시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기업을 직접 탐방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까지도 사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또 매니저님처럼 하나하나 기업들을 막 탐방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리포트를 보거나 아니면 사업 보고서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의 정보들을 위주로 우리가 습득을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랬을 때 사실 그조차도 페이지 수가 너무 길어서 특히나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게 좀 해줄 수 있을 만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직접 투자를 위해서 분명 필요한 수단인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간접 투자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배 구조나 아니면 그런 주주 행동주의와 관련된 펀드가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 같은 그런 어떤 간접 투자 대상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사이클이라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 기업들의 지배 구조도 다 다르고요. 어떤 기업은 당장 올해 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업은 10년 뒤에 그 이벤트가 발발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의 어떤 그 시기를 정확하게 완전히 맞출 수 있는 투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직접 발굴을 하시든지
아니면 간접 투자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업들을 찾아냄으로써 저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좀 더 지름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저도 사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게 저평가 우량주긴 하거든요. 네.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게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좀 더 마음 편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리스크보다는 리턴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주가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빵빵하게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주주 환원율을 높여주는 기업들은 다운사이드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일찍 찾아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런 주주 환원 시대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남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확실하게 세 가지 축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도 특히나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움직임들을 앞으로 더 많이 펼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자산이 빵빵하고 그로 인해 주주 환원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만한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ROE를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인데 특히나 여기에서 더 하나만 또 보자면 이 대표이사의 지배 구조가 또 바뀔 수 있을 만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잘 찾아보면은 이 명품 우량주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승부를 걸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기업을 잘 찾아도 또 어떻게 잘 사냐 파냐에 따라서 또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 결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이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현재 시대에서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보자면 마지막으로 좀 어떠한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지요? 일단은 한국 자본시장이 우상향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질적으로는 성장을 잘 못했던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양적으로는 시장 성장을 했지만 질적인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지수는 계속 좀 제자리에 있는 느낌. 그 사이에 일본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끊임없이 우상향을 하면서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 자본시장의 선순환은 투자자들의 노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한국 시장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드디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주주 환원이 가장 핵심인 거고, 그리고 주주 환원 시대에 투자를 했었을 때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많아지고 한국 증시도 우상향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찾아내고 하는 어떤 활동들이 필요할 거고요. 결국엔 이제 테마주나 이런 어떤 시장의 쏠림이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직은 너무나도 저평가된 기업들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지금부터 발굴하셔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 그럼요. 이거는 이제 이 흐름 자체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최근에 저 PBR 테마주가 사실은 좀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오른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아직 많은 기업들의 투자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부자 TV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주주환원 시대가 왔음을 좀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주주환원이라는 것이 단기간의 어떤 테마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그런 어떤 큰 어떤 굉장히 전환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건전한 포모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포모라는 말이 꼭 주시장에서 좀 긍정적이지만 않은 단어잖아요. 나만 뭔가 소외되어 있는 느낌. 그렇지만 이 주주환원이라는 포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전한 포모가 될 수 있거든요. 자본시장 우상향시킬 수 있는, 실제로 저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배당으로도 돈을 벌고 기업들의 어떤 우상향을 통해서도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정부의 제도 하나가 사실은 모든 것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세 가지 축의 방향이 사회적, 제도적, 그리고 기업의 내부적 이 세 가지 축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의 변화 속에서 저희가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나머지 국민분들한테도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주환원을 말씀드리면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주식 투자를 안 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주환원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모든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퇴직연금을 하고 계시고 개인연금을 하고 계세요. 그런 자금들의 주요 투자처 중에 하나가 국내 주식이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 재산권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의 재산권을 지키고 그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주주환원의 흐름이랑 같이 맥이 닿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도 요구하고 기업에도 요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의 선순환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주주 환원 시대에 숨어있는 명품 우량주로 승부하라라는 책 집필하신 김기백 매니저님 모시고요. 또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확실하게 저도 엄청나게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이 대주주 환원의 시대.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로서 성과를 내기에도 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우리의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만한 시기가 좀 다가오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기대가 여러모로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기대로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기대에 앞서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 되시길 함께 응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 되세요.